1996년 8월 6일 오전 경기도에 위치한 한 육군 부대의 정문 초소에서는 평범한 근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쪼이는 가운데 병장 이 씨는 땀을 닦으며 정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대한 지 벌써 18개월이 넘은 고참 병사였고 이런 근무는 이미 수백 번도 넘게 해본 일상적인 업무였습니다. 부대 주변은 조용했고 오전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중대로 복귀하는 모습이 간간히 보일 뿐이었습니다. 정문 초소는 부대의 얼굴이자 가장 중요한 경계 지점이었고 이 씨는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특별한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를 조금 넘긴 시각, 이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정문에서 불과 5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지점의 부대 담장에서 한 병사가 담을 타고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대낮에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정문 근처에서 말입니다. 이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바로 호루라기를 불며 비상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 병사는 이미 담장을 넘어 부대 밖으로 달아난 뒤였습니다. 이 씨는 즉시 내선 전화로 상황실에 보고했고 부대 전체의 긴급 상황이 전파되었습니다. 탈영은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사고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즉시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고 헌병대와 각 중대의 병력이 급히 소집되었습니다. 탈영은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중 하나였고 특히 이렇게 백주대 낮에 정문 근처에서 발생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부대 지휘부는 즉각 주변 수색을 명령했고 인근 민가와 농지, 야산 지역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수색조는 부대 주변 반경 5km 이내의 모든 지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색에 투입된 병력들은 그 병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부대는 탈영한 병사가 누구인지 신속하게 파악해야 했고 각 중대별로 긴급 인원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자신의 소속 중대 앞에 정렬했고 각 소대장들은 명단을 대조하며 부재자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한 명의 병사가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입대한 지 겨우 32일밖에 되지 않은 신참 2등병이었고 나이는 20로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입대한 청년이었습니다. 부대 기록에 따르면 그는 훈련소에서도 모범적인 생활을 했고 자대 배치 이후에도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선임 병사들의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범적인 신병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그날 아침 그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는 상병 한 씨와 함께 부대 외곽 지역의 수색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임무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부대 경계 지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보고하는 단순한 작업이었습니다. 한 씨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함께 수색 작업을 하다가 간이 화장실 근처에 도착했고 이등병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한 씨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5분 정도 지났을 때 화장실 문을 열고 확인했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씨는 처음에는 이등병이 먼저 복귀한 줄 알았지만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자 이상함을 느끼고 중대에 급히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간이 화장실에서 병장 이 씨가 목격한 담장 지점까지는 직선거리로 200m가 넘었고 그 사이에는 여러 장애물과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단 5분 만에 그 거리를 이동해서 담장을 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색 임무 중이던 병사가 갑자기 탈영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탈영할 만한 명확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군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믿었고 최근 면회에서도 아무런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부대는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계속했지만 그 이등병은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대 주변의 모든 가능한 장소들이 수색되었고 군경까지 동원되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근 야산의 계곡과 폐가, 농가의 창고, 심지어 비닐하우스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부대는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고 가족들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한 청년이 군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탈영 사건의 시작처럼 보였지만 이후 밝혀질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대 안팎에서는 이미 불안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무언가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실종된 이등병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부대는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자란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으며 군 입대 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청년이었습니다. 부대 기록을 살펴본 결과 그는 훈련소 수료 성적도 중상위권이었고 자대 배치 후 한 달 동안의 생활에서도 특별한 징계나 문제 행동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선임 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조용하고 성실한 편이었으며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모범적인 신병이었다고 합니다. 중대장과 소대장도 그를 특별히 문제가 있는 병사로 인식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앞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병사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와 함께 수색 임무를 수행했던 상병 씨는 부대 수사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씨는 자신과 이등병이 오전 8시 30분경 중대를 출발해서 부대 외곽 지역을 순찰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특이사항을 점검했고 9시경 부대 외곽에 위치한 간이 화장실 근처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한 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등병이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말했고 자신은 밖에서 주변을 경계하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그늘에서 잠시 쉬면서 기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이등병이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고 특별히 이상한 행동이나 불안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한 씨의 진술은 묘하게 애매해졌습니다. 그는 정확히 몇 분을 기다렸는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고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였을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두드렸을 때 대답이 없어서 문을 열어보니 이미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 씨는 처음에는 이등병이 먼저 복귀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보이지 않자 이상함을 느꼈고 급히 중대에 연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더 자세한 정황을 물었을 때 한 씨는 계속해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왜 화장실 안을 바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이등병이 어디로 갔는지, 주변을 더 철저히 찾아보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더욱 의문스러운 점은 정문 초소의 병장 이 씨가 목격한 탈영 병사의 모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담장을 넘던 병사가 전투모를 쓰지 않았고 군복상의 가슴 부분에 부대 마크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비록 거리가 있었지만 자신이 본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씨는 그날 아침 이등병이 분명히 전투모를 착용하고 있었고 부대 마크는 세탁을 위해 떼어낸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명백하게 모순되었지만 부대는 이 차이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모순에 대해 깊이 파고들지 않았고 단지 기억의 차이일 수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실종 이틀째가 되자 가족들이 부대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탈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입대 전 마지막 통화에서도 아들은 힘들지만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고 첫 휴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보낸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는데 그 편지에는 부대 생활이 생각보다 괜찮고 좋은 선임들을 만나서 다행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아들이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라 군대를 무단으로 이탈할 성격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가족들은 부대 측에 더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고 혹시 부대 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아들과 함께 있던 상병 한 씨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부대는 수사에 방해가 된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실종 사흘째 되는 날 부대에서 가족들에게 전달된 공식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등병이 청소 작업 중 무단 이탈했다고 명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알고 있던 사실은 아들이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소와 수색은 전혀 다른 임무였고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이를 추궁하자 중대장은 행정적인 착오였다고 해명했지만 그 설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착오로 잘못 기록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족들은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내부에서도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중대 병사들은 평소 이등병이 선임들에게 자주 혼이 났다는 소문을 속삭였고, 특히 한 씨를 포함한 몇몇 고참 병사들이 그를 유독 엄하게 대했다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한 병사는 익명으로 이등병이 며칠 전 얼굴에 멍이 있었던 것을 봤다고 제보했지만 이 증언은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언들은 공식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고 부대는 여전히 단순 탈영 사건으로 처리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무언가가 은폐되고 있다는 의혹이 점점 커져갔지만 진실을 밝혀낼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청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은 계속해서 변했으며 부대의 공식 기록조차 조작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족들의 절규는 부대의 높은 담장 안에서 메아리도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실종 나흘째부터 수색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부대는 인근 마을의 모든 빈집과 창고, 축사까지 뒤지기 시작했고 경찰과 합동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야산과 하천을 집중 수색했습니다. 군견 부대까지 투입되어 이등병이 사용했던 침낭과 군복의 냄새를 맡게 한 뒤 추적 작업을 벌였지만 군견들은 부대 외곽의 특정 지점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방향을 잃었습니다. 이는 매우 이상한 현상이었습니다. 보통 탈영병의 경우 군견이 일정 구간까지는 추적할 수 있는데 이번 경우는 마치 그 지점에서 흔적이 완전히 끊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색대원들은 계곡과 절벽 아래까지 내려가 혹시 추락사고가 있었는지 확인했지만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대 주변 농민들도 수색에 협조했지만 아무도 군복을 입은 청년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농민은 그날 오전 9시경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부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잠깐 쳐다본 적은 있지만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농민은 며칠 전 부대 근처에서 병사들이 큰 소리로 다투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지만 정확한 날짜나 시간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단편적인 증언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지만 부대 수사팀은 이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변 소음이었을 것이라는 식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더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아들이 정말 스스로 부대를 이탈했다면 최소한 어디론가 가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어딘가에서 흔적이 발견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행 계좌도 사용된 적이 없었고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도 연락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집 근처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자주 가던 장소들도 모두 확인했지만 허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전화기를 붙잡고 살았고 혹시라도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직장을 쉬고 매일 부대를 찾아가 수색 상황을 확인했지만 들려오는 것은 매번 똑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실종 일주일째가 되자 부대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수색하고 가족들과 소통하던 분위기가 점점 소극적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중대장은 가족들에게 이제는 경찰의 수사를 기다려보자고 제안했고 부대 차원의 대규모 수색은 일단락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가족들이 항의하자 부대 측은 계속 수색을 하고는 있지만 인력과 자원의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이등병이 민간 지역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군견도 추적하지 못했고 주변에서 목격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민간 지역으로 도주했다는 것입니까? 더욱 이상한 일은 상병 한 씨의 행방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한 씨를 다시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요청했을 때 부대는 한 씨가 심리적 충격으로 휴가를 나갔다고 답변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근무하던 후임이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한 죄책감과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한 병사가 몰래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전한 바에 따르면 한 씨는 휴가를 나간 것이 아니라 부대 내 다른 건물에 격리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한 씨를 격리해야 하는지, 무엇을 숨기려는 것인지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실종 보름째
가족들은 국회의원을 통해 국방부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부대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실관계가 조작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정서에는 청소 작업과 수색 임무가 뒤바뀐 점, 정문 병사와 상병 한 씨의 증언이 모순되는 점, 군견 추적이 특정 지점에서 끊긴 점 등 여러 의문점들이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조사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실제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부대는 모든 절차를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같은 중대 병사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소문들이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실종 전날 밤 이등병이 선임들에게 심하게 얻어맞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다른 병사는 실종 당일 아침 이등병의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어떤 병사는 한 씨와 다른 고참 병사들이 실종 직후 무언가를 급히 상의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언들은 공식적인 조사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고, 증언하려던 병사들은 오히려 부대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실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파묻혀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경찰 수사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부대는 슬그머니 사건을 덮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족들만이 아들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제한적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군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등병은 정말 스스로 탈영한 것일까? 아니면 부대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의문만 쌓여갈 뿐 진실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종 3주째, 가족들은 부대로부터 받은 공식 문서들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실종 당일 부대가 상부에 올린 최초 보고서와 가족들에게 전달된 보고서의 내용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최초 보고서에는 수색 임무 중 실종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작성된 공식 문서에는 청소 작업 중 무단 이탈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인 사실 왜곡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왜 부대가 사실관계를 바꿔야 했는지 그 이유를 따져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중대장은 여러 보고가 동시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고만 답했습니다. 더욱 의문스러운 점은 실종 시각의 변경이었습니다. 정문 병장 이 씨는 처음에 오전 9시에 담장을 넘는 병사를 목격했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작성된 공식 보고서에는 목격 시각이 9시에서 9시 30분 사이로 애매하게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 차이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3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사건의 핵심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이 씨를 직접 만나 확인하려 했지만 부대는 이 씨가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다며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전출 시기도 실종 사건 직후였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보통 중요한 사건의 목격자를 바로 전출시키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상병한 씨의 증언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이등병이 화장실에 들어간 뒤 5분 정도 기다렸다고 했지만 두 번째 조사에서는 10분 정도였을 것 같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세 번째 조사에서는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고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이등병이 전투모를 쓰고 있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벗어놓았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진술을 수정했습니다. 부대 마크에 대한 설명도 매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핵심 증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었지만 부대 수사팀은 이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입수한 또 다른 문서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 오전 중대에서 작성된 1일 업무 일지에는 이등병이 청소 작업에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색 임무를 나갔다는 것이 한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이었습니다. 만약 일지가 정확하다면 한 씨의 증언이 거짓말이고 한 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일지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모순을 지적하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중대장은 업무 일지 작성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1일 업무 일지는 매우 중요한 공식 문서였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잘못 기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대 내부에서 용기를 낸 한 병사가
익명으로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 아침, 이등병은 실제로 청소 작업에 배정되어 있었지만 갑자기 상병 한 씨가 와서 수색 임무로 차출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고 소대장의 허가도 받지 않은 임의 변경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날 아침 이등병의 표정이 매우 어두웠고 한 씨를 따라가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이었다고 편지는 전했습니다. 게다가 전날 밤 이등병이 고참들에게 불려가 혼나는 소리가 생활관에서 들렸다는 증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등병의 실종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편지를 들고 다시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부대는 익명 제보는 신빙성이 없다며 일축했고 오히려 가족들이 부대 병사들을 선동하려 한다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중대장은 가족들에게 더 이상 부대를 찾아와 병사들과 접촉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모든 문의는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가족들의 진상 규명 노력을 차단하는 조치였습니다. 부대는 점점 더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부대 출입구에는 가족들의 방문을 제한하는 지침이 내려졌고 면회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진실은 계속해서 조작되고 은폐되고 있었습니다. 1999년 여름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3년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아들을 찾지 못한 채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어느 날 서울 송파구의 한 고속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서 충격적인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포클레인이 땅을 파던 중 무언가 이상한 물체가 걸려 나왔고 작업을 멈추고 확인해 보니 그것은 부패한 시신의 일부였습니다. 공사 인부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은 곧바로 통제되었습니다. 경찰과 국과수 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지만 몇 가지 특징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신장은 약 170cm로 추정되었고 20대 남성으로 보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신과 함께 발견된 유품들이었습니다. 낡고 훼손된 군복 조각, 군장 일부, 그리고 군번줄이 함께 나왔습니다. 군번줄에 새겨진 부대 코드를 확인한 결과 그것은 1996년 당시 이등병이 소속되어 있던 부대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군 당국에 연락했고 3년 전 실종된 이등병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종자 명단을 검토한 결과 해당 시기에 그 부대에서 실종된 병사는 이등병 한 명뿐이었습니다. 경찰은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는 순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시신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즉시 국과수로 달려갔고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신이 너무 오래되고 부패가 심해 유관 식별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치아 기록을 대조하려 했지만 두개골이 발견되지 않아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국과수는 DNA 검사를 제안했지만 당시 군 당국은 예산과 시간 문제를 들어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슈퍼임포즈, 즉 사진과 뼈를 겹쳐보는 구식 감식법이었습니다. 며칠 뒤 더욱 섬뜩한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최초 시신 발견 지점에서 약 50m 떨어진 밭에서 두개골이 따로 발견된 것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땅 속에서 사람의 머리뼈를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두개골을 수습했습니다. 국과수는 두개골과 몸통 시신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여전히 과학적 확증은 없었습니다. 두개골의 상태도 좋지 않았고 명확한 사인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정확한 DNA 검사를 요구했지만 군과 경찰은 슈퍼임포즈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두개골과 시신이 동일 인물로 추정되며 생전 사진과의 슈퍼임포즈 결과 실종된 이등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과학적 정확도가 낮았고 완전한 확증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공식적으로 발견된 시신이 실종된 이등병이 맞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가족들은 DNA 검사를 계속 요구했지만 이미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군은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고, 더 이상의 조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위치도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고속도로 공사 현장은 부대에서 직선거리로 약 15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타령한 병사가 어떻게 그곳까지 갔는지, 왜 그곳에서 죽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신과 두개골이 50m나 떨어져 발견된 것도 이상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시신이 부패하면서 두개골이 분리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물에 의해 옮겨졌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시신과 머리를 분리해서 다른 장소에 묻었을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가족들은 아들의 유해를 확인하면서도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시신이 아들이 맞는지, 아들은 왜 그곳에서 죽었는지, 누가 시신을 묻었는지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은 타령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유골함을 안고 울었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었지만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타령이나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가 아들을 죽이고 은폐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신 발견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3년 전 실종 사건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군의 부실한 수사와 조작된 보고서, 그리고 불완전한 신원 확인 과정을 폭로했습니다. 특히 머리와 몸이 50m나 떨어져 발견된 점을 강조하며 이것이 단순한 타령이나 자살이 아니라 명백한 타살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가족들의 편에 서서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의 압력으로 국방부는 어쩔 수 없이 재조사를 약속했습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더 자세히 공개되었습니다. 두개골에서는 명확한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뼈의 일부가 손상되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땅 속에 묻혀 있으면서 뼈가 많이 부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인 역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목 부분의 설골이 발견되지 않아 목 졸림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고 갈비뼈의 손상도 사후 변화인지 생전 손상인지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국과수는 사인 불명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신이 인위적으로 매장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깊이는 지표면 아래 약 30cm였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자연적으로 흙이 쌓여 이런 깊이가 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 지역은 경작지도 아니었고 토사가 흘러내릴 만한 경사지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시신을 파묻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자신을 묻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이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살인사건으로 재수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군합동조사단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단은 이등병이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타령했고 타령 후 심리적 압박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신이 묻힌 것에 대해서는 타령 후 만난 누군가가 시신을 발견하고 묻어준 것으로 보인다는 억측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몰래 묻어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머리와 몸을 분리해서 다른 곳에 묻을 이유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조사단의 발표에는 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등병이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근거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훈련 중 실수가 잦았다거나 선임들에게 자주 지적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병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반적인 상황이었고 타령이나 자살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제시한 편지와 전화, 통화 내용에서는 아들이 군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더 많았습니다. 조사단은 이런 증거들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결론에 맞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필수적인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대 내 폭행 여부에 대한 조사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병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진술만 되풀이했습니다. 당시 같은 중대에 있던 병사들, 특히 이등병과
자주 접촉했던 고참 병사들에 대한 심층 조사도 없었습니다. 상병환 씨는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이 계속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추궁받지 않았습니다. 타 부대 병사들의 동선 확인이나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 역시 끝까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수차례 요구했지만 군 당국은 이미 슈퍼임포즈 방식으로 신원이 확인되었고 DNA 검사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비용이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DNA 검사 결과 시신이 이등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사건은 더욱 복잡해지고 군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었습니다. 군은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고 싶었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불완전한 방법만으로 신원을 확정해버린 것입니다. 진실보다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사건을 자살로 결론짓고 종결했습니다. 공식 발표문에는 고인의 명예를 위해 더 이상의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교묘한 표현이었습니다. 마치 가족들이 더 이상의 진상 규명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혹은 추가 조사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것처럼 포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스스로 죽지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신 발견 지점에 대한 정밀 조사가 뒤늦게나마 시작되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과 토양학자들이 현장을 재분석한 결과 시신이 묻힌 방식에서 여러 의문점이 드러났습니다. 시신은 단순히 땅에 눕혀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성을 들여 매장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30cm 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넣은 뒤 다시 흙으로 덮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이는 즉흥적인 시신 유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진 행동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발견은 시신 주변의 토양 분석 결과였습니다. 시신을 덮고 있던 흙의 성분이 주변 토양과 미묘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이는 시신이 원래 다른 장소에 묻혀 있다가 나중에 이곳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혹은 시신을 묻을 때 다른 곳에서 흙을 가져와 사용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토양학자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조사단은 이미 사건을 종결한 상태였기에 추가 조사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두개골이 발견된 밭의 주인을 찾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농부는 그 밭을 15년째 경작하고 있었지만 두개골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상한 점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밭을 갈 때마다 깊이 30cm 정도까지 쟁기가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뼈 같은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두개골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묻힌 것이 아니라 비교적 깊은 곳에 있다가 토양 침식이나 다른 요인으로 점차 표면 가까이 올라온 것일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명확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시신과 두개골의 거리가 50m라는 점은 여전히 가장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법의학자들은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시신이 한 곳에 묻혔다가 나중에 동물들에 의해 흩어졌을 가능성. 둘째, 처음부터 머리와 몸을 분리해서 다른 곳에 묻었을 가능성. 셋째, 시신이 다른 곳에 있다가 공사나 경작 등으로 인해 일부가 이동했을 가능성 등이었습니다. 각각의 시나리오마다 장단점이 있었지만 어느 것도 완벽하게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동물에 의한 이동치고는 거리가 너무 멀었고 의도적 분리치고는 매장 깊이가 비슷했으며 자연적 이동치고는 뼈의 분포가 너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시신의 의복과 소지품에 대한 분석도 진행되었습니다. 군복은 대부분 썩어 없어졌지만 일부 천 조각과 단추, 군번줄, 벨트 버클 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유품들을 통해 시신이 군인이었다는 것은 확실했지만 정확히 어느 부대 소속이었는지는 군번줄의 부대 코드로만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군번줄의 부대 코드가 이등병의 부대와 일치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같은 부대에 수백 명의 병사들이 있었고 군번줄을 바꿔 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 당국의 공식 결론은 이등병이 탈영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론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탈영한 병사가 왜 부대에서 15km나 떨어진 외진 곳까지 갔는지, 어떻게 그곳에서 생활했는지, 왜 거기서 죽었는지,
누가 시신을 묻었는지 등 기본적인 의문들에 대한 답이 전혀 없었습니다. 군은 단지 탈영과 자살이라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그것에 맞춰 조사를 진행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가족들은 독자적으로 사설 탐정을 고용해 추가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사설 탐정은 시신 발견 지점 주변의 1999년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려 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은 개발이 시작되기 전이라 인적이 드문 곳이었고 주변에 공장과 창고 몇 개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탐정은 당시 그 지역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 인터뷰했지만 3년이나 지난 시점이라 기억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 경비원은 1996년 여름쯤 밤에 그 근처에서 차량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지만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묻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은 사건을 종결했지만 진실은 여전히 땅 속 깊이 묻혀 있었습니다. 30cm의 흙이 시신을 덮었듯이 진실도 거짓과 무관심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가족들만이 여전히 진실을 찾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죽었고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지만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시신 발견 이후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3년 전 실종 당시의 목격 증언들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문 병장 이 씨와 상병 한 씨의 엇갈리는 증언이 다시 한번 주목받았습니다. 이 씨는 탈영 경사가 전투모를 쓰지 않았고 부대 마크가 가슴에 붙어 있었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한 씨는 이등병이 전투모를 쓰고 있었고 마크는 떼어낸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진술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고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거짓이어야 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모순이 사건의 핵심 단서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이 씨의 증언이 정확하다면 담장을 넘은 사람은 이등병이 아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혹은 이등병이 한 씨와 헤어진 뒤 어딘가에서 전투모를 벗고 마크를 다시 붙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반대로 한 씨의 증언이 정확하다면 이 씨가 본 사람은 전혀 다른 병사였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실제로 탈영한 사람은 누구였으며 이등병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목격 시간의 변경이었습니다. 이 씨는 처음 진술에서 오전 9시에 담장을 넘는 병사를 봤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공식 보고서에는 9시에서 9시 30분 사이로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왜 정확한 시간을 애매하게 바꿔야 했을까요? 가족들과 변호사들은 이 30분의 공백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졌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시간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만약 9시 정각에 이 씨가 목격했다면 그 시각 이전에 이등병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재조사 과정에서 병장 이 씨를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실종 사건 직후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고 저녁 후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이 사설 탐정을 통해 간신히 이 씨의 연락처를 알아냈지만 이 씨는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전화통화에서 이 씨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군에 진술했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씨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거나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병 한 씨의 경우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한 씨는 1998년에 전역했고 현재 지방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지만 한 씨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한 씨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날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이등병이 사라진 것뿐이라고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자 한 씨는 흥분하며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한 씨의 반응은 지나치게 방어적이었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한 군 관계자는 익명으로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 여러 병사들이 부대 내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해 증언하려 했지만 상급자들의 압력으로 진술이 무마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등병이 실종되기 며칠 전 심한 구타를 당했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이는 공식 기록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군이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부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우선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을 뒷받침할 공식 문서는 없었고 군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시 부대에 있던 병사들 중 몇몇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전혁 병사는 실종 당일 아침 이등병과 한씨가 부대를 나갈 때 분위기가 이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등병의 얼굴이 창백했고 한씨와 다른 선임 한 명이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병사는 실종 전날 밤 생활관에서 고성이 들렸고 이등병이 선임들에게 불려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이등병의 실종이 단순한 탈영이 아니라 부대 내에서 벌어진 사건의 결과일 가능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언이 단편적이었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기억도 불확실했습니다. 공식 기록들은 조작되었거나 누락되어 있었고 핵심 증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군은 여전히 탈영 후 자살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더 이상의 조사는 필요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엇갈리는 증언들은 진실의 파편들이었지만 그 파편들을 모아 완전한 그림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30분의 공백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고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들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2015년 사건 발생 19년 만에 뜻밖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군 내부 고발 제도가 강화되면서 한전혁 군인이 과거 목격한 사건에 대해 양심 고백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는 1996년 당시 이등병과 같은 중대에 있던 병사였고 실종 당일의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과는 전혀 달랐고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실종 당일 아침 이등병은 상병 한씨뿐만 아니라 다른 고참 병사 2명과 함께 부대를 나갔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한씨와 이등병 단둘이 수색 임무를 나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4명이 함께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 고참 병사들은 이등병이 전날 실수로 중요한 장비를 분실한 것에 대해 혼을 내려는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부대 외곽에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서 기압을 줄여 했다는 것이 증인의 설명이었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직접 따라간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한씨와 다른 병사들이 급하게 돌아오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고 서로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급히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증인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한씨는 아무 일도 없다며 다른 곳에 가 있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등병 실종 사건이 발표되었고 증인은 이 두 사건이 연관되어 있다고 직감했지만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진실을 말했다면 자신도 연루될 수 있었고 군대 내에서 보복을 당할까봐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이 증언을 바탕으로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부대에 있던 병사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특히 이등병과 자주 접촉했던 고참 병사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상병 한씨는 다시 소환되었고 이번에는 더욱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한씨는 여전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새로운 증인의 진술과 여러 정황 증거들을 제시하자 한씨의 태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한씨는 결국 진실의 일부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아침 자신과 다른 병사 2명이 이등병을 데리고 부대 외곽으로 나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등병이 전날 장비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혼을 내려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한씨의 진술에 따르면 처음에는 단순히 기합을 주고 반성문을 쓰게 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통제를 벗어났고 한 고참 병사가 이등병을 심하게 구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씨는 말렸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었고 이등병은 쓰러졌다고 증언했습니다. 한씨는 그 다음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져 정신이 혼미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병사들이 이등병의 상태를 확인했고 맥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했고 결국 시신을 숨기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인근의 공터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묻었으며 그 후 부대로 돌아와 탈영 사건으로 위장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한씨의 진술이었습니다. 정문 병장이 목격했다는 탈영 경사는 이등병과 체격이 비슷한 다른 병사가
연극을 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씨의 진술에도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신을 처음 묻은 곳과 나중에 발견된 곳이 달랐다는 점, 머리와 몸이 분리된 이유, 그리고 다른 공범들의 정확한 역할 등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자신은 직접 폭행하지 않았고 단지 현장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적으로는 공범으로 간주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한 씨가 진술한 다른 2명의 병사를 찾기 시작했고 그들 역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2병사 중 1명은 한 씨의 진술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등병을 구타한 것은 맞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단지 기압을 주려던 것이 과도해졌고 이등병이 갑자기 쓰러져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생하지 못했고 공포에 질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명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그날 현장에 없었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그에 대한 기소는 보류되었습니다. 19년 만에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등병은 탈영한 것이 아니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임 병사들의 폭행으로 사망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정교한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부대도 이 은폐에 직간접적으로 협조했거나 최소한 의심스러운 점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진실이 묻히는 것을 방조했습니다. 한 청년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군대 내 폭력 문화와 조직적 은폐의 결과였습니다. 2019년 사건 발생 23년 만에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렸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병사는 폭행치사 및 시체유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상병한 씨는 폭행, 방조 및 시체유기 혐의로 징역 12년, 또 다른 공범은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단순한 기합이 아닌 가혹한 폭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그 후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중대장과 대대장도 법정에 섰습니다. 그들은 보고서 조작 및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들이 초기부터 사건의 의심스러운 점들을 알고 있었지만 부대의 명예와 자신들의 승진을 위해 진상규명보다는 사건 축소에 급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종 당일 작성된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도록 지시했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제했으며 가족들의 진상규명 노력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받았고 군에서 파면되었습니다. 군 조직에 대한 책임도 물어줬습니다. 국방부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등병의 가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과문에는 군이 초기 조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진실보다 조직 보호를 우선시한 잘못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 내부의 폭력 문화를 근절하고 사건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진정한 변화로 이어질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판결 선고 후 법정 밖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등병의 어머니는 23년 만에 아들의 억울함을 풀게 되었지만 그 긴 시간 동안의 고통은 보상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진실이 은폐되고 조작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무력감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번 판결이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군대에서 억울하게 죽은 많은 아들들이 있고 그들의 진실도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개인의 범죄를 넘어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군대 내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고 사건이 발생해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자들은 부하들의 안전보다 자신들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진실보다 체면을 우선시합니다. 이런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유사한 비극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가해자 처벌을 넘어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에서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서는 피고인들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주범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과가 23년간의 거짓말과 은폐를 상쇄할 수는 없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이등병의 가족들은 피고인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 슬픔, 안도감, 그리고 허탈함이 뒤섞인 마음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군 내부의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폭력 사건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며 사건 조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의문사로 처리된 사건들에 대한 전면 재조사도 약속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압력을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뿐인 약속이 아닌 실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등병의 유해는 판결 이후 고향의 가족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이등병 개인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모든 이들을 추모했습니다. 묘비에는 이등병의 이름과 함께 간단한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되었지만 남겨진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군대 내 폭력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며 조직적 은폐의 유혹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등병의 사건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젊은이들이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곳에서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들의 안전과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진실이 은폐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이등병과 그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일 것입니다. 한 청년의 죽음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진실은 묻혀도 사라지지 않으며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87년 3월 초순 충청남도 공주시의 한 작은 읍내에 위치한 낡은 2층 건물의 산부인과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의 페인트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1층 입구에 걸린 간판은 비바람에 색이 발의 글자를 알아보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명이 탄생하는 유일한 공간이었고 많은 가정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2층 분만실에서는 26살의 젊은 여성 김영희 씨가 진통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창백한 얼굴은 극심한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던 남편 박철수 씨는 31살로 얼굴에는 걱정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박철수 씨와 김영희 씨 부부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처사이를 가지게 되었고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박철수 씨는 공주시 외곽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받는 월급으로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었고 김영희 씨는 임신 전까지 동네 슈퍼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조금씩 저축을 해왔습니다. 두 사람이 모은 돈은 많지 않았지만 출산 비용과 산후조리를 위해 한 푼 한 푼 아껴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만실 밖 복도에는 박철수 씨의 어머니와 김영희 씨의 언니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각, 드디어 분만실 안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작고 약했지만 복도에 있던 가족들의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들렸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문을 열고 나오며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고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는 기쁨에 겨워 손을 모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분만실 안으로 들어간 박철수 씨는 지친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는 작은 주먹을 쥔 채 눈을 감고 있었고 그 모습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 걱정이 사라진 듯했습니다. 아기의 체중은 2.9kg으로 표준보다 약간 작았지만 의사는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출산 후 김영희 씨는 극심한 피로로 곧 잠이 들었고 박철수 씨는 신생아실로 옮겨진 아기를 유리창 너머로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출산 다음 날부터 박철수 씨와
김영희 씨 부부는 본격적으로 아기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하루에 2번 아기를 데려와 수유를 했고, 김영희 씨는 초보 엄마로서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아기를 돌보았습니다. 아기는 밤낮 없이 울었고, 김영희 씨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져갔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품에 안고 있을 때면 모든 피로가 잊혀졌고, 작은 생명이 자신의 품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고, 퇴원 후를 준비하기 위해 집안 청소와 정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일주일은 부부에게 새로운 배움의 시간이었고, 간호사들은 친절하게 육아의 기본을 알려주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트림을 시키고 목욕을 시키는 방법 등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부부는 하나하나 배워가며 부모로서의 역할에 익숙해져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박철수 씨와 김영희 씨는 아기의 이름을 짓기 위해 여러 번 의논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지만 어떤 이름이 아기에게 가장 잘 어울릴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퇴원일이 다가오자 부부는 기대와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집에 돌아가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퇴원 전날 밤, 박철수 씨는 김영희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아기의 이름을 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지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좋은 이름을 지어주자고 위로했습니다. 김영희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당장 이름을 짓는 것보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말이었고, 그 이상의 것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러하듯 박철수 씨와 김영희 씨 부부에게도 아기의 건강과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 부부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포대기로 감싸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3월의 공주시는 여전히 쌀쌀했고 금강을 따라 부는 찬바람이 불었지만 부부의 마음은 따뜻했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아기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박철수 씨와 김영희 씨는 그 작은 얼굴을 번갈아 가며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은 이것이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의 시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공주시의 좁은 골목길을 지나 부부가 사는 작은 새방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실감했고 이 작은 공간에서 세 식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퇴원 후 이틀이 지난 3월 중순의 어느 오후 공주시의 작은 새방에서 김영희 씨는 아기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출산 후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그녀의 몸은 여전히 허약했고 밤낮 없이 깨어나는 아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피로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공장에 출근한 상태였고 집안에는 김영희 씨와 아기만이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아기 옷가지와 기저귀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3월의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겨우 아기를 재우고 자신도 잠시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특히 출산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로서의 책임감과 아기에 대한 사랑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었을 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희 씨는 잠든 아기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흰색 간호조무사 복장을 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여성은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지만 병원 관계자로 보이는 여성의 모습에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1987년 당시 한국 사회에서 의료 관계자들은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고 특히 출산 후 산모들에게 병원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성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자신이 김영희 씨가 출산한 산부인과에서 나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여성을 집 안으로 들이며 무슨 일인지 물었고 여성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신생아 황달 검사를 위해 방문했다고 설명했고 김영희 씨는 아기에게 황달 증상이 있는지
몰랐기에 놀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성은 김영희 씨를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으며 신생아의 경우 황달은 매우 흔한 증상이며 대부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때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퇴원 당시 의사가 아기의 피부색이 약간 노란 기미가 있다고 언급했었고 병원에서 일주일 후 재검진을 권고했다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퇴원할 때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희미했지만 출산 직후의 혼란스러움 속에서 자신이 제대로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은 계속해서 친절하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으며 아기를 병원으로 데려가 간단한 혈액 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는 한두 시간이면 끝나고 오늘 오후 안에 아기를 다시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지만 아기의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성은 김영희 씨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황달을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충분하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김영희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여성의 전문적인 태도와 간호조무사 복장, 그리고 병원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그녀의 의심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1980년대 한국 사회에서는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거의 없었고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존경심이 매우 강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아기를 깨워 포대기로 감싸기 시작했고 여성은 옆에서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여성은 김영희 씨에게 함께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고 산후 몸조리 중이니 집에서 쉬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처음에는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했지만 여성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고 밖으로 나가기에는 체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검사가 끝나면 즉시 아기를 데려오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고 김영희 씨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는 포대기에 감싸진 채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작은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여성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렸고 김영희 씨는 마지막으로 아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코와 입, 꼭 담은 눈꺼풀, 보드라운 머리카락까지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습니다. 김영희 씨는 여성에게 아기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전했고 여성은 안심하라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성이 아기를 안고 문을 나서는 순간 김영희 씨의 가슴 한편에서는 이상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산후 우울감이나 과도한 걱정으로 치부하고 애써 무시했습니다. 여성의 뒷모습이 골목길 끝에서 사라지자 김영희 씨는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적막했고 아기의 체온이 느껴지던 방은 텅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영희 씨는 자리에 누워 쉬려고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커져갔고 왜 그 여성이 왔을 때 남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는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오후 4시가 되었지만 여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영희 씨는 점점 더 초조해졌고 현관문을 열고 골목길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5시가 되자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근처 공중전화로 달려가 공장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김영희 씨가 상황을 설명하자 박철수 씨는 당장 공장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6시가 되어도 여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공주시의 하늘은 어두워졌습니다. 박철수 씨가 집에 도착했을 때 김영희 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상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부부는 즉시 아기를 출산한 산부인과로 달려갔지만 병원 측에서는 그런 직원을 보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황달 검사를 위한 가정 방문도 없었고 그런 여성 직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부부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고 김영희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부축하며 즉시 경찰서로 향했고 공주시의 밤은 부부에게 악몽과도 같은 시간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주시 경찰서의 낡은 민원실은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박철수 씨와 김영희 씨 부부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을 때는 이미 저녁 7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당직 경찰관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기가 사라졌다고 외쳤고, 박철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후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곧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간호조무사 복장을 한 여성이 아기를 데려갔다는 사실, 병원에서는 그런 직원을 보낸 적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이미 몇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실종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기본적인 정보들을 물었고, 부부는 최선을 다해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여성의 나이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키는 평균 정도였으며, 얼굴은 둥근 편이었고, 머리는 단발머리였다는 것까지 떠오르는 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아기의 사진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부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987년 당시 일반 가정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고, 특히가 태어난 신생아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고개를 떨구며 사진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즉석 카메라인 폴라로이드는 당시 매우 비싼 물건이었고, 일반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는다 해도 현상하는데 며칠이 걸렸기 때문에 생후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의 사진을 가지고 있으리 만무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기의 특징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체중이 2.9kg 정도였고, 머리카락은 검고 숱이 많았으며, 피부는 약간 노란 기가 있었다는 것, 왼쪽 발목에 작은 붉은 점이 있었다는 것까지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신생아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사진 없이는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를 삼켰고, 김영희 씨는 자신을 탓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관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실종 신고서에는 아기의 이름을 적는 란이 있었지만 부부는 아직 아기의 이름조차 짓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은 그 빈 칸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부부의 가슴은 더욱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박철수 씨와 김영희 씨는 공주시 전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손으로 쓴 전단지를 만들어 시장 입구와 버스 정류장, 상가 앞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전단지에는 아기가 사라진 날짜와 시각, 그리고 간호조무사 복장을 한 여성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지만 아기의 사진은 없었습니다. 글자로만 적힌 아기의 특징은 너무나 막연했고, 사람들은 전단지를 보고도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박철수 씨는 공장 일을 쉬며 매일 경찰서를 찾아갔고,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같았습니다. 단서가 없고 목격자도 없으며 사진도 없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공주시 내 산부인과와 병원들을 조사했지만 그런 복장을 한 여성이나 유사한 사건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버스터미널과 기차역에도 수배 전단을 붙였지만 아무런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영희 씨는 집에서 아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밤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날 여성에게 아기를 맡긴 것을 끊임없이 후회했고, 왜 남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는지, 왜 함께 병원에 가지 않았는지 자책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경찰은 공주시 주변 지역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간호조무사 복장을 한 여성에 대한 목격담도 나오지 않았고, 유사한 사건의 기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기가 이미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전국 단위의 수배를 했지만 그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전산망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간 정보 공유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각 지역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고 전화로 연락하는 것이 전부였고, 실종된 아기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수색이 불가능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절망감에 빠져 매일 술을 마셨고, 김영희 씨는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부부를 동정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시장 입구에 붙었던 전단지들은 비바람에 젖어 찢어졌고, 새로운 광고지들이 그 위를 덮어갔습니다. 1987년 여름이 되자 경찰서에서는 부부에게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이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조심스러운 말과 함께 혹시라도 새로운 제보가 들어오면 즉시 연락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다시 공장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언젠가 아기가 돌아왔을 때를 대비해 돈을 모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김영희 씨는 여전히 집 밖을 나서지 못했고 아기 옷과 기저귀가 담긴 상자를 하루에도 몇 번씩 열어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했고 그 침묵 속에는 상실감과 죄책감, 그리고 끝없는 기다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주시의 작은 새방에서 부부는 매일 밤 아기가 돌아오기를 기도했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고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박철수 씨와 김영희 씨는 이름조차 지어주지 못한 아기를 기억 속에만 간직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부에게 남은 것은 희미해져가는 기억뿐이었고 그 기억마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그들은 아기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었지만 사진 한 장 없는 상황에서 기억은 점점 더 불확실해졌고 그것이 부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987년 3월 그날 오후 공주시에서 아기를 데려간 여성은 서울로 향하는 시외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순애 씨로 36살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녀는 포대기에 감싸인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고 주변 승객들은 그저 평범한 엄마와 아기로만 보았습니다. 최순애 씨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3시간이 넘는 여정 끝에 버스는 서울 강북구의 한 터미널에 도착했고 최순애 씨는 다시 시내버스를 갈아타고 변두리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낡은 다세대 건물들이 밀집한 달동네였고 좁은 골목길은 경사가 심해 오르내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최순애 씨는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올라 3층에 있는 작은 방에 도착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 이강식 씨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이강식 씨는 39살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포대기에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말문이 막혔고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최순애 씨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최순애 씨와 이강식 씨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길 거라 기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은 없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는 최순애 씨가 불임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최순애 씨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대를 잇지 못한다며 그녀를 비난했고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이면 아이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고 그녀는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재혼을 하라고 종용했고 친정 식구들도 미안해하며 최순애 씨를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남편 이강식 씨는 아내를 탓하지 않았지만 최순애 씨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부부는 아이 없는 삶에 점차 익숙해지는 듯했지만 최순애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엄마가 되고 싶다는 갈망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리에서 아기를 안고 가는 엄마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고 밤마다 아기를 안는 꿈을 꾸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최순애 씨는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점점 더 강해졌고 결국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문에서 산부인과 간호조무사 모집 광고를 보고 병원에 면접을 보러 갔지만 자격증이 없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녀는 간호조무사 복장이 어떤 것인지, 병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최순애 씨는 동대문 시장에서 흰색 간호조무사 복과 비슷한 옷을 구입했고 공주시의 작은 산부인과들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공주시를 돌아다니며 퇴원하는 산모들을 관찰했고 박철수 씨와 김영희 씨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퇴원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부부가 사는 새방의 위치를 파악한 최순애 씨는 이틀을 기다렸다가 남편이 출근한 시간을 골라 집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었고 김영희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아기를 맡겼습니다. 최순애 씨는 아기를 안고 공주실을 떠났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강식 씨는 아내가 데려온 아기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기가 어디서 온 것인지 물었고 최순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강식 씨는 화를 내며 당장 아기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외쳤지만 최순애 씨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평생 엄마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이제는 그 꿈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단 한 번만이라도 엄마로 살아보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이강식 씨는 아내의 눈물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고 오랜 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아내가 아이 없는 삶을 얼마나 힘들게 견뎌왔는지 알고 있었고 시댁의 구박과 이웃들의 시선 속에서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지켜봐왔습니다. 결국 그는 한숨을 내쉬며 방을 나갔고 최순애 씨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작은 숨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순애 씨는 아기를 처음 품에 안는 순간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따뜻한 체온과 보드라운 피부의 감촉, 작은 심장 박동 소리까지 모든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최순애 씨는 아기를 해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아기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최순애 씨는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엄마의 역할을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고 아기가 울 때마다 달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강식 씨는 복잡한 심경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아내가 아기를 돌보는 모습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행복한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웃들이 아기 소리를 듣고 물어보기 시작했고 최순애 씨는 친정에서 조카를 맡아 키우게 되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사람들은 의심 없이 그 말을 믿었고 오히려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최순애 씨는 매일 아기를 안고 방 안을 걸어 다니며 자장가를 불렀고 이강식 씨는 퇴근 후 아기 용품을 사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 사이에는 죄책감과 행복감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순애 씨는 아기를 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도 가정이 생겼다고, 엄마가 될 수 있게 해준 아기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 강북구 변두리의 작은 다세대 건물. 그곳에서 최순애 씨는 처음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 시간들은 그녀에게 꿈만 같았습니다. 1989년 5월 초순 서울 강북구 변두리의 다세대 건물 3층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최순애 씨와 이강식 씨 부부는 아기의 새 돌 생일을 맞아 조촐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비록 넓지 않은 방이었지만 최순애 씨는 며칠 전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정리했으며 시장에서 색종이와 풍선을 사다가 벽에 장식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과일과 과자들이 담긴 접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최순애 씨는 아이를 민수라고 불렀고 민수는 이제 말도 제법 하고 걸음도 능숙해진 3살 아이로 자라 있었습니다. 민수는 케이크 위에 꽂힌 3개의 초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고 최순애 씨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초를 불었습니다. 민수의 웃음소리가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순간만큼은 이 집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강식 씨는 카메라를 들고 아내와 아이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고 최순애 씨는 민수를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가에는 희미한 슬픔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고 그것은 웃음으로도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최순애 씨는 민수를 자신의 친자식처럼 키워왔습니다. 밤낮 없이 아이를 돌보았고 아플 때는 밤새 간호했으며 첫걸음을 뗄 때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최순애 씨를 엄마라고 불렀고 이강식 씨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이웃들도 이제는 민수를 부부의 친자식으로 여겼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최순애 씨는 민수를 데리고 시장에 가고 동네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게 했으며 평범한 엄마로서의 일상을 살았습니다. 민수는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며 웃음이 많았습니다. 최순애 씨는 민수가 감기에 걸리면 밤새 간호했고 배고파하면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주었으며 잠들 때는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고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최순애 씨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민수가 웃을 때마다,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자신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 때마다 최순애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엄마가 되고 싶다는 욕망에 이끌려 충동적으로 행동했지만 이제는 민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이 오히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민수에게는 진짜 부모가 있다는 사실, 그들이 지금도 아이를 찾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최순애 씨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최순애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는 민수가 작은 코를 골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그 얼굴을 보면 볼수록 죄책감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공주시의 박철수 씨와 김영희 씨 부부를 자주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아이를 찾아 헤맸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최순애 씨는 작은 절에 가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수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지만 점차 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에게 용기를 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이강식 씨도 아내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최순애 씨는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고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강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최순애 씨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수를 사랑하면 할수록 죄책감이 커진다는 것,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민수를 진짜 부모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강식 씨는 한참 동안 침묵했고 그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부부는 밤늦게까지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민수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이강식 씨는 아내의 고통을 이해했고 그 역시 민수를 키우면서 점점 더 깊어지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민수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989년 여름이 다가오면서 최순애 씨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민수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었고 말도 더 많아졌으며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최순애 씨는 민수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 아무리 사랑해도 결국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진짜 부모가 얼마나 이 아이를 그리워하고 있을지 상상했고 그들에게 아이를 돌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민수와 함께 보내는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려 했습니다. 최순애 씨는 민수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려 노력했고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가능한 한 들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가슴 한편에서는 이별의 슬픔이 밀려왔고 눈물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민수는 엄마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고 여전히 밝게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최순애 씨는 그 웃음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민수를 진짜 부모에게 돌려보내겠다고, 그것이 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서울 강북구 변두리의 작은 방에서 최순애 씨는 엄마로서의 마지막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사랑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989년 가을이 깊어가면서 최순애 씨의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수는 이제 3살이 넘어 말도 또렷하게 했고 엄마 아빠를 구분하며 애교를 부릴 줄도 알았습니다. 최순애 씨는 민수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기쁘면서도 동시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진짜 부모와의 시간은 더욱 멀어지고 있었고 그 책임이 모두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이강식 씨와의 대화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부부는 밤마다 민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최순애 씨는 경찰서에 자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자수를 하면 민수와 헤어져야 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민수가 자신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최순애 씨는 민수에게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11월이 되자 최순애 씨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강식 씨도 아내의 결정을 지지했고 부부는 함께 경찰서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1990년 1월 중순, 서울의 겨울 추위가 매서운 어느 오후, 최순애 씨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외투를 입히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지만 최순애 씨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주 동안 수없이 망설였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서는 순간 최순애 씨의 다리는 떨렸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이강식 씨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아주었고 함께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작은 파출소는 한적했고 당직 경찰관 한 명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최순애 씨와 이강식 씨가 민수를 데리고 들어서자 경찰관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순애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3년 전에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데려온 아이라고, 이제 진짜 부모에게 돌려보내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경찰관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곧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순애 씨는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987년 3월에 간호조무사로 위장해 공주시의 한 가정을 찾아갔던 일, 황달 검사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던 일, 그리고 그 후 3년 가까이 민수를 키워온 일까지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경찰관은 놀란 표정으로 최순애 씨를 바라보았고 즉시 상부에 보고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최순애 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웃었고 그 웃음이 최순애 씨의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파출소에는 형사들이 도착했고 최순애 씨는 정식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형사들은 공주시 경찰서에 연락을 취했고 1987년 3월에 신고된 영아 실종 사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박철수 씨와 김영희 씨 부부가 신고했던 그 사건이 3년 가까이 미제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공주시로 연락을 취했고 부부에게 아이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수는 최순애 씨의 품에서 떨어져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아이를 데려가려 하자 민수는 울음을 터뜨렸고 최순애 씨의 옷깃을 꽉 붙잡았습니다. 아이는 엄마라고 부르며 울었고 최순애 씨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꽉 안으며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였지만 아이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최순애 씨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민수에게는 최순애 씨가 유일한 엄마였고 지난 3년 동안 쌓아온 애착과 사랑이 모두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최순애 씨는 민수에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였지만 그 말들은 아이를 위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강식 씨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파출소 안은 민수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고 그 울음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경찰관들조차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해했고 아이를 강제로 떼어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최순애 씨는 경찰서의 한 방에서 민수와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민수는 울다 지쳐 최순애 씨의 품에서 잠들었고 최순애 씨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이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수의 작은 손이 잠결에 최순애 씨의 옷을 움켜쥐었고 그 작은 손길이 최순애 씨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최순애 씨는 지난 3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민수가 처음 미소를 지었던 날, 처음 걸음을 뗐던 날,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날,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행복했고 동시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최순애 씨는 민수를 더욱 꽉 안았고 아이의 체온을 기억하려 했었습니다. 이것이 엄마로서 민수와 함께 보내는 마지막 밤이었고 최순애 씨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고 서울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최순애 씨는 민수를 안은 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부모의 품에서 행복하게 자라기를,
자신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공주시 경찰서에서는 박철수 씨와 김영희 씨 부부에게 즉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박철수 씨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3년 가까이 찾지 못했던 아이가 서울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은 아이를 데려간 여성이 자수했으며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놓고 김영희 씨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전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부부는 아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아왔고 매일 밤 아이를 그리워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동시에 아이가 다른 사람의 품에서 3년을 보냈다는 사실이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철수 씨와 김영희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3시간이 넘는 여정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희 씨는 내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박철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울 강북구 경찰서에 도착한 부부는 형사의 안내를 받아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최순애 씨와 민수가 있었고 아이는 여전히 최순애 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와 김영희 씨가 민수를 처음 본 순간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3년 전과 태어난 아기는 이제 말도 하고 걸음도 걷는 3살 아이로 자라 있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고 박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 더욱 최순애 씨의 품에 파고들었고 무서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아이를 안아보려 했지만 민수는 울면서 거부했고 엄마라고 부르며 최순애 씨만을 찾았습니다. 그 순간 김영희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친자식이지만 아이에게는 자신이 낯선 사람일 뿐이었고 최순애 씨가 아이의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박철수 씨도 충격을 받았지만 아내를 위로하며 조금씩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들은 아이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우선 최순애 씨와 민수를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박철수 씨와 김영희 씨는 복도에 남아 서로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이를 찾았지만 아이는 그들을 기억하지 못했고 오히려 아이를 데려간 사람을 엄마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부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기쁨보다는 혼란과 슬픔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김영희 씨는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자신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물었지만 형사도 확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천천히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만 건넸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부부와 민수가 조금씩 친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민수가 좋아할 만한 과자와 장난감을 준비해왔고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과자를 받아들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민수와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말을 걸었고 아이는 천천히 그들에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여전히 최순애 씨를 찾았고 밤에는 엄마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민수는 점차 박철수 씨와 김영희 씨에게 익숙해졌습니다. 김영희 씨는 매일 경찰서를 방문해 민수와 시간을 보냈고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퇴근 후 민수를 위해 장난감을 사왔고 아이와 조금씩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 두려움을 조금씩 떨쳐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최순애 씨를 그리워했습니다. 최순애 씨는 경찰서의 다른 방에서 민수의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형사들은 최순애 씨에게 민수를 한 번 더 만나게 해주었고 그 자리에서 최순애 씨는 민수에게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분들이 민수의 진짜 엄마 아빠라고 앞으로는 저분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가웃거렸고 최순애 씨는 눈물을 참으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민수를 사랑할 거라고 민수가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하늘에서 지켜보겠다고 속삭였습니다. 민수는 왜 엄마가 우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슬픈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경찰은 민수를 공식적으로 박철수 씨와 김영희 씨 부부에게 인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아침 최순애 씨는 마지막으로 민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꽉 안아주었고 민수는 엄마라고 부르며 최순애 씨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최순애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달라고, 착한 아이로 살아달라고, 그리고 새로운 엄마 아빠를 사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왜 엄마가 우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순애 씨는 천천히 민수를 김영희 씨에게 건넸고 김영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지만 최순애 씨가 멀어지는 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는 손을 뻗으며 엄마를 불렀고 최순애 씨는 뒤돌아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최순애 씨는 민수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했고 그 소리는 그녀의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경찰서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서 민수가 김영희 씨의 품에 안겨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순애 씨는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옮겼고 그녀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최순애 씨가 민수를 건넨 후 경찰서 조사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영희 씨는 울고 있는 민수를 품에 안고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계속해서 최순애 씨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아내와 아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어떤 감정을 먼저 느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형사는 부부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겠다며 조사실을 나갔고 그 공간에는 부부와 민수만 남았습니다. 김영희 씨는 민수를 안고 천천히 흔들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그녀가 3년 전 아기에게 불러줘야 했던 그 자장가였습니다. 민수는 울다가 지쳐 조금씩 진정되었고 김영희 씨의 품에서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잠든 민수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전 자신의 품을 떠났던 아기가 이제 이렇게 자라 돌아왔지만 아이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천천히 아이와 친해지면 된다고 위로했습니다. 한편 최순애 씨는 경찰서의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을 상세히 진술했고 형사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최순애 씨는 변명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형사들은 그녀의 태도를 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습니다. 최순애 씨가 저지른 일은 명백한 범죄였지만 그녀가 3년 동안 민수를 정성껏 키웠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최순애 씨는 경찰서 구석의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비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첫 미소를 보았던 날, 첫 걸음을 뗐던 날, 엄마라고 처음 불렀던 날, 모든 순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최순애 씨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되뇌었습니다. 그녀가 미안해야 할 사람은 박철수 씨와 김영희 씨 부부였고 무엇보다 민수였습니다. 최순애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민수가 새로운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기를, 자신이 저지른 죄가 민수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형사의 주선으로 박철수 씨와 김영희 씨는 최순애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부부는 거부했지만 형사는 민수를 위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조사실에서 마주한 두 쌍의 부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최순애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았고 김영희 씨는 주먹을 불끈 쥔 채 최순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철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왜 남의 아이를 데려갔느냐고 물었습니다. 최순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자신이 저지른 일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아이를 갖지 못해 고통받았던 이야기, 엄마가 되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매일 밤
아이를 그리워하며 울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최순애 씨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더욱 숙였고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김영희 씨는 최순애 씨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민수를 어떻게 키웠느냐고, 아이가 행복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최순애 씨는 고개를 들어 김영희 씨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민수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했다고, 최선을 다해